이른 봄 담벼락을 새빨갛게 물들이는 이 강렬한 꽃을 보신 적 있나요? 화려한 모습에 한 번쯤 발길을 멈추게 되는 이 꽃은 여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산당화. 산에서 자라는 해당화 비슷한 꽃이라는 의미죠. 더 친숙한 이름은 명자꽃입니다. 옛날 새색시가 이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마음이 설레일까봐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가씨꽃이라고도 불렸답니다. 보통 1~2m 정도 자라는 떨기나무로 가지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잎보다 먼저 꽃을 피워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데 정열적인 붉은색 꽃이 대표적이지만 이렇게 순수한 흰색 꽃도 있고요. 수줍은 분홍빛과 사랑스러운 주황빛 꽃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꽃들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이 나무의 진짜 보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과를 닮은 이 열매 명자입니다. 가을에 노랗게 익으며 아주 좋은 향기를 내뿜죠. 이 열매의 효능 정말 놀라운데요. 주로 약용으로 쓰이는 명자 열매는 먼저 기관지 건강에 탁월의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유기산, 비타민C,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예로부터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근육과 관절에 대한 효능 때문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관절염은 물론 근육 경련이나 다리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근육과 연골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전해지죠. 그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같은 위장 장애를 진정시키고 간 기능을 보호하며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자양강장 효과로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명자 열매 어떻게 먹을까요? 생으로는 시고 떫어서 절대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가공해서 활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자청을 담그는 거예요. 가을에 노랗게 잘 익은 열매를 얇게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워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이 명자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향긋한 명자차로 마시면 환절기 감기 예방과 목 건강에 그만입니다. 또는 열매를 통째로 소주에 담가 3개월 이상 숙성시켜 명자주로 즐기기도 합니다. 향이 좋은 약주로 관절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한방에서는 말린 열매 3 내지 6g을 물 5리터를 20분간 달여 차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자꽃은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귀한 열매 덕분에 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봄에는 매화, 동백과 함께 정원을 수놓고 분재 소재로도 아주 인기가 높죠. 그 꽃말은 정열, 기다림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왜 이 꽃은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까요? 이 꽃에는 애틋한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손자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할머니. 그 무덤가에 피어난 꽃이 바로 이 할미꽃이라고 하죠. 이름부터 할미꽃. 이른 봄 양지 바른 산과 들에서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키는 약 20에서 40cm 정도 자라고 줄기와 잎, 꽃 전체에 보송보송한 흰 털이 가득하죠. 하지만 할미꽃의 진짜 이야기는 아름다운 보랏빛 꽃이 지고 난 뒤에 시작됩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열매에 하얀 깃털 같은 털이 길게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다고 해서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자 이름인 백두홍 역시 흰머리의 노인이라는 뜻이니 참 재미있죠? 그런데 이 할미꽃,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백두홍이라 부르며 강력한 해독 작용과 항균, 지혈 효과가 있어 특히 설사나 이질 같은 장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경고 할미꽃은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채취하거나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잘못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는 물론 피부 자극을 일으키고 과량 복용 시에는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말린 뿌리만을 약재로 썼으며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 위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가 복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미꽃을 약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아름다움으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 봄철 야생화 축제나 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받으며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토종 야생화로 소개되죠. 그리움과 효심, 기다림의 상징. 애틋하지만 아름다운 우리꽃, 할미꽃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순백의 마음에서 붉은 눈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이죠. 이 신비로운 식물의 이름은 바로 클레로덴드럼 톰소니에입니다. 그리스어로 운명의 나무라는 낭만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상록성 덩굴 식물인데요. 덩굴을 뻗으며 2m에서 4m 이상 길게 자라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독특한 꽃 모양이에요. 하얀색 종 모양의 꽃받침 속에서 선명한 붉은색 꽃이 쏙 튀어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이 흰 꽃받침이 점차 분홍빛으로 물들기도 한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집에서 키우고 싶다면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빛.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을 좋아해요. 둘째, 온도. 18도에서 28도 사이에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셋째, 물주기. 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과습은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 꽃이 지고 난 후 가지치기를 해주면 다음 해에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먹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식물은 관상용이므로 절대 섭취하면 안 돼요. 어린이나 반려동물에게 경미한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에 주의해 주세요. 영어 이름은 블리딩 하트바인인데요. 이름처럼 사랑, 열정, 그리고 그리움을 상징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당신의 공간에 운명의 나무를 들여 특별함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탱자나무입니다. 향은 정말 좋지만 생으로 먹기엔 너무 시고 떫고 쓴맛이 강하죠. 씨가 많고 과육이 질겨서 보통 생과일이 아닌 가공용으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탱자를 제대로 즐기는 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방법인 탱자청입니다. 깨끗이 씻은 탱자의 꼭지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주세요. 쓴맛을 줄이려면 씨는 빼주는 게 좋아요. 열매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유리병에 담아 2주에서 4주 숙성하면 완성. 따뜻한 물에 타서 탱자차로 탄산수와 섞어 탱자에이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레몬청보다 쌉쌀하고 향이 훨씬 진해요. 두 번째는 전통 방식의 탱자차입니다. 얇게 썬 탱자를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뒤 차처럼 끓이거나 우리면 됩니다. 꿀이나 대추를 더하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예로부터 소화를 돕고 가래를 없애는 데 사용됐죠. 세 번째는 향긋한 탱자술. 깨끗이 씻은 탱자 1kg을 담금주용 소주 1.8리터에 넣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시키세요. 식후 소화주로 한 잔씩 즐기기 좋습니다. 네 번째, 탱자잼. 탱자를 얇게 썰어 물에 한번 삶아 쓴맛을 뺀 뒤 설탕과 함께 조리면 완성됩니다. 껍질의 강한 향과 쌉쌀함이 매력적인 고급잼 스타일이죠. 마지막으로 약재로의 활용입니다. 한방에서는 덜 익은 열매를 지실이라 부르며 소화불량이나 기순환을 돕는 데 썼고 거의 익은 열매는 지각이라 하여 가래를 없애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말린 약재를 달여서 복용합니다. 하지만 탱자를 드실 땐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절대 생으로 먹지 마세요. 둘째, 위가 약한 분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셋째, 한방에선 임산부는 금기하는 약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이 나무 보기만 해도 아프죠? 이름은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이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도둑을 막는 울타리로 쓰였대요. 하지만 이 억센 모습 뒤에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인데요. 덜 익은 푸른 열매는 지실이라 하여 꽉 막힌 변비의 특효약이고 쓴맛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열매가 노랗게 익어갈 땐 지각이라 부르며 강력한 천연 소화제로 쓰이죠. 막힌 기운을 아래로 뻥 뚫어줘서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좋고요.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네요. 단 효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절대 복용하면 안 돼요.
혹시 이 뾰족뾰족한 가시와 동그란 열매를 기억하시나요? 옛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울타리 대신 이 탱자나무를 심곤 했죠. 어찌나 가시가 날카롭고 억센지 웬만한 짐승은 물론이고 짓궂은 도둑도 감히 넘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천연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그러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샛노란 탱자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 향이 어찌나 진하고 좋던지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잘 익은 탱자를 따서 공처럼 굴리며 놀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향기를 맡곤 했죠. 시간이 흘러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오면 아이들의 세상은 냇가로 옮겨갑니다. 시원한 계곡이나 개울가 그 맑은 물속은 또 다른 보물창고였죠. 물이 얕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물속 돌멩이를 하나씩 들춰보면 거기에 까맣고 자잘한 다슬기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내 양파망이나 작은 바구니에 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물이 조금 불어났을 때면 다슬기가 더 많아져 온 가족이 함께 나가 한 바구니 가득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잡아온 다슬기는 그날 저녁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수한 된장을 풀어 다슬기 된장국을 끓여주셨고 때로는 초고추장에 묻혀 입맛 돋우는 반찬이 되기도 했죠. 전날 과음하신 아버지에게는 속을 풀어주는 다슬기 해장국이 최고의 보양식이었습니다. 다슬기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지친 간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탱자와 다슬기에 얽힌 최고의 추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만들어준 최고의 도구를 이용하던 그 순간이죠. 냇가에서 막 잡아올린 싱싱한 다슬기.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길가나 논둑에 자리한 탱자나무가 보였으니까요. 그중 가장 단단하고 뾰족해 보이는 가시를 하나 똑하고 꺾어 손에 쥐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즉석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 탱자가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슬기를 빼먹기에 완벽했어요. 너무 무르지도 너무 뻣뻣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성 그리고 바늘처럼 날카로운 끝부분이 좁은 입구 안으로 쏙 들어가 안에 숨은 여린 속살을 상처 없이 쏙 하고 꺼내주었죠. 아이들은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진 조약돌 위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까먹나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옆에서 아무런 양념도 없이 갓 잡은 다슬기를 탱자가시로 꺼내 먹으며 자연 그대로의 맛을 음미하셨죠. 소금기 하나 없는 그 순수한 맛 입안에 감돌던 시원한 강물의 향기. 그건 지금의 어떤 값비싼 요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시절만의 특별한 별미였습니다. 장난감도 컴퓨터 게임도 흔한 간식거리도 없었지만 조금도 심심하지 않았던 시절. 자연이 곧 우리의 놀이터였고 개울의 다슬기와 손에 쥔 탱자나무 가시 하나면 하루가 짧기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정겨운 추억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지역마다 다슬기를 잡는 방법이나 부르는 이름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의 고향에서는 이 다슬기를 뭐라고 불렀는지 또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언뜻 보면 평범한 식물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쓸모가 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털머위입니다.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머위라는 이름은 넓고 둥근 잎 모양이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어요. 그리고 잎과 잎자루에 부드러운 털이 많아서 일반 머위와 구분하기 위해 털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었죠. 털머위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크고 윤기가 흐르는 둥글고 두툼한 잎이 특징입니다. 주로 그늘지고 습한 곳이나 해안가, 숲 가장자리에서 잘 자라는데요. 쌀쌀한 가을, 바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 국화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늦가을의 국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털머위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장 먼저 식용으로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충분히 우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쓴맛을 제거한 뒤 나물로 무쳐 먹거나 쌉싸름한 맛을 살려 쌈채소로 즐길 수도 있고 장아찌를 담그거나 튀김으로 만들어도 별미입니다.
털머위는 전통적으로 약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민간요법과 한방에 따르면 진해, 거담 작용이 있어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해독과 소염 작용으로 종기나 피부 염증을 다스리고 이뇨 작용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털머위를 포함한 머위류에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장기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잎을 데쳐서 독성을 중화시켜 먹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먹는 것 외에도 털머위는 관상용으로 큰 사랑을 받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잎과 늦가을을 장식하는 노란 꽃이 아름다워 정원의 지피식물로 많이 활용되죠. 특히 일본에서는 츠와부키라고 불리며 전통 정원을 꾸미는 식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강한 생명력 덕분에 인내와 강인함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자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물로도 약으로도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꽃으로도 다양한 얼굴을 가진 털머위. 그 매력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돌단풍입니다. 왜 돌단풍이라고 불릴까요? 잎 모양이 단풍나무 잎을 꼭 닮았고 바위 틈이나 돌 많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죠. 이런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끈기, 인내, 자연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방에서는 잎이 오그라든 모양을 따서 추겹초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봄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 바위정원이나 그늘정원에서 사랑받는 관상용 식물입니다. 하지만 돌단풍의 매력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간요법에서는 심장이 튼튼해지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열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당뇨, 지방간, 심지어 암세포를 없애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는 전통 민간요법 중심의 이야기이며 효능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말린 잎이나 뿌리를 달여 차처럼 마시거나 짓지어서 피부 질환의 외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잎을 데쳐 쓴맛을 우려낸 뒤 나물로 먹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돌단풍은 널리 검증된 식용식물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다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관상용, 약용, 팔방미인 돌단풍. 자연의 선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 화려한 잎을 가진 식물 트리컬러 아마란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삼색비름 또는 무지개비름이라고 불리죠. 그 이름 아마란스는 그리스어 아마란토스에서 왔는데요. 시들지 않는 꽃 즉 불멸의 꽃이라는 아주 멋진 뜻을 가졌습니다. 뒤에 붙은 트리컬러는 이름 그대로 세 가지 색을 의미해요. 잎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녹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의 조화 때문이죠. 영어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코트. 성경 속 요셉이 입었던 화려한 채색 옷에 빗대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산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 아시아 지역입니다. 한 해만 사는 초본 식물이지만 키는 60에서 150cm까지 자라요. 꽃은 비교적 수수하지만 잎이 워낙 화려해서 관상용으로 큰 사랑을 받죠. 특히 여름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그 색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영양이 풍부한 잎채소로도 이용되는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C는 물론 철분,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도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빈혈을 예방하며 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약용으로 사용할 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사용법과 먹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어린 잎은 훌륭한 나물 반찬이 됩니다. 살짝 데쳐서 국간장, 참기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된장국이나 맑은 국에 넣어서 시금치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볶음 요리도 아주 맛있습니다. 마늘과 고추를 넣고 기름에 살짝 볶아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아주 연한 어린 잎은 샐러드 채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요리에서는 더욱 중요한 식재료로 쓰입니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는 스프나 카레, 볶음 요리에 흔히 사용되죠.
특히 코코넛 밀크와 함께 부드럽게 끓여내는 요리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물론 그 화려함 덕분에 관상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정원 가장자리를 따라 심거나 화단의 중심에서 포인트를 주는 식물로 제격이죠. 도시 조경에서도 다채로운 색감을 더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식물입니다. 같은 아마란스 속의 다른 식물들은 고대 문명에서 신성한 곡물로 여겨지며 제사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화려한 색 덕분에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이름처럼 불멸을 상징하기도 하죠.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을 아주 좋아해서 양지 바른 곳에 심는 것이 좋고요.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선호하며 더위에도 아주 강합니다. 씨앗으로 쉽게 번식하고 병해충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라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트리컬러 아마란스는 화려한 잎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관상식물이자 영양가 높은 열대 채소이며 풍요와 불멸을 상징하는 문화적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관상과 식용을 겸하는 정말 매력적인 여름 식물이죠.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보라색 꽃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맥문동입니다. 이름에 아주 재미있는 뜻이 숨어 있어요. 맥은 보리처럼 생긴 잎을, 문동은 겨울을 이겨낸다는 뜻으로 보리잎을 닮아 겨울에도 푸른 풀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자랑하는 아주 생명력 강한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는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나면 초록색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는 점점 익어가면서 겨울에는 반짝이는 흑진주처럼 검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꽃이나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이 땅 속에 숨겨진 덩이뿌리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맥문동의 덩이뿌리를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폐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마른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며 건조한 기관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죠. 또 심신 안정과 갈증 해소,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좋은 맥문동,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겁니다. 잘 말린 맥문동 10에서 20g 정도를 물 1.5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이상 푹 달여주세요. 은은하게 달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달인 물에 꿀이나 설탕을 넣어 맥문동청을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냉장 보관했다가 물에 타 마시면 훌륭한 건강음료가 되죠. 삼계탕이나 각종 약선 요리에 인삼, 황기와 함께 넣으면 보양식의 풍미와 효능을 더해줍니다. 다만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한다면 과다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문동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해서 조경용 지피식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잡초가 자라는 걸 막아주고 토양 유실 방지에도 효과적이에요. 최근에는 이 보랏빛 아름다움 덕분에 관광자원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부여 국남지나 고창 학원농장 등은 보랏빛 맥문동 꽃밭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SNS에서도 보랏빛 힐링 성지로 사진 명소가 되었죠.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꽃말도 참 예쁩니다. 겸손, 기품, 인내,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우리 곁에서 묵묵히 아름다움과 건강을 선물하는 맥문동,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혹시 폐의 허브라고 불리는 식물을 아시나요? 바로 멀레인입니다. 잎과 줄기를 뒤덮은 이 보송보송한 솜털이 멀레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학명 베르바스쿰은 라틴어로 수염을 멀레인은 부드럽다는 뜻을 담고 있을 만큼 온몸이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습니다. 원산지는 유럽과 서아시아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자생하는 2년생 식물이죠. 첫 해에는 이렇게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두 번째 해에 1m가 훌쩍 넘는 긴 꽃대를 올리고 노란 꽃을 피웁니다. 서양 전통 허브 요법에서 멀레인은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바로 폐의 허브. 오래전부터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관지를 진정시키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천식이나 백일에 목이 쉬었을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꽃으로 만든 허브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 불면증에 쓰였고 이뇨 작용을 도와 비뇨기 계통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활용됐습니다. 또 통증 완화 효과도 있어 류마티스나 관절염, 타박상에는 잎을 찧어 붙이기도 했죠.
심지어 멀레인을 우린 물로 머리를 헹구면 윤기가 흘렀다고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유용한 멀레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차입니다. 잘 말린 멀레인 잎 12작은술을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에서 15분간 충분히 우려냅니다. 맛은 부드럽고 은은한 풀향이 나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 잎의 미세한 솜털이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주 고운 거름망이나 천에 꼼꼼하게 걸러서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멀레인 오일입니다. 꽃을 올리브유에 23주 담가 숙성시키면 완성되는데 전통적으로 귀 통증 완화의 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호흡기 정화를 위해 잎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훈증요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멀레인은 문화적으로도 재미있는 상징을 가집니다. 하늘로 길게 솟은 꽃대 모양 때문에 촛불 식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꽃대를 말려 기름을 묻혀 횃불의 심지로 사용했다고 해요. 또한 고대에는 악령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의 허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멀레인은 허브차 블렌딩이나 천연 기침 시럽의 재료로 쓰이고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관상용으로도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모든 허브가 그렇듯 사용 전엔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부드러운 선물. 호흡기를 위한 허브 멀레인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왕매발톱나무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엔 재미있는 뜻이 숨어 있어요. 왕은 잎이 다른 매자나무보다 크고 넓다는 뜻이고 매발톱은 가지에 달린 날카로운 가시가 매의 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왕매발톱나무는 보통 2에서 3m까지 자라는 키 작은 나무예요. 이렇게 4월이나 5월이 되면 노란 꽃을 피워 봄을 알리고 가을이 오면 탐스러운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죠. 잎도 넓고 시원시원해서 관상 가치가 높아 공원이나 정원 울타리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성분인 베르베린 덕분에 항균, 항염, 해열 작용이 뛰어나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눈충혈을 완화하는 데도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성이 강한 만큼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럼 이 나무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먼저 약용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뿌리 껍질이나 줄기를 잘 말려서 약재로 썼습니다. 이걸 물에 넣고 뭉근히 달여서 차처럼 마시는 거죠. 특히 민간에서는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이달인 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을에 열리는 붉은 열매도 버릴 게 없어요. 다만 생으로 먹기엔 시고 떫은 맛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보통 설탕과 1:1로 섞어 청을 담그거나 도수 높은 술에 담가 향긋한 담금주를 만들죠. 잼으로 만들면 빵에 발라먹기에도 그만입니다. 열매를 잘 말려서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는 차도 별미고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약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은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왕매발톱나무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좋은 의미를 가집니다.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붉은 열매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정원에서는 울타리용으로 즐겨 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봄에는 노란 꽃으로, 가을엔 붉은 열매로 눈을 즐겁게 하고 뿌리와 줄기는 약으로, 열매는 맛있는 잼이나 차로 변신하는 팔방미인 나무. 오늘 함께 알아본 왕매발톱나무, 다음에 산책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세요. 서로 마주보며 자라는 이 잎 때문에 이 나무는 마주잎 꾸지나무라고 불립니다. 꾸지라는 이름은 열매가 둥글게 뭉쳐 달리는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재미있는 설이 있죠. 마주잎 꾸지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낙엽 화렵 소교목입니다. 특이하게도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구분되는 암수단그루 식물이죠. 초여름이 되면 녹색 열매의 표면을 뚫고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의 암꽃이 피어납니다. 마치 작은 불꽃놀이 같지 않나요? 이 화려한 모습과 달콤한 꿀은 숲속의 작은 생명들을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네발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조용히 만찬을 즐기고 있네요.
생육이 왕성하고 번식력이 좋아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사방용이나 녹화용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작은 동물들에게는 훌륭한 먹이와 쉼터가 되어줍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면 열매는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으로 완전히 익습니다. 이때가 바로 수확의 계절이죠. 궁금해서 반으로 잘라보았습니다. 가시 돋친 겉모습과 달리 속은 마치 작은 꽃다발처럼 아름답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약간의 단맛과 신맛이 느껴져요. 많은 양을 수확했다면 잼을 만들거나 효소로 담그고 향긋한 과실주를 담그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이 거칠어 보이는 껍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주잎꾸지나무의 껍질은 질기고 강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 종이 바로 한지를 만드는 귀한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한지의 강인함이 바로 이 나무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전주와 원주 같은 곳에서는 한지 문화축제가 열리며 그 가치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우조라고 부르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주잎꾸지나무를 약으로도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전통 민간요법에 따르면 이 나무 껍질은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이 뛰어나다고 해요. 잎은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붓기를 빼는 데 사용되었고 다양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열매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시력을 보호하고 신체가 허약할 때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심지어 피부병이나 코피, 토열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활용법이며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질긴 한지처럼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매개체가 되며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마주잎꾸지나무. 주요 활용은 한지 원료 약용, 그리고 열매 식용. 역사와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길가에서 흔히 보는 이 꽃 혹시 그냥 지나치셨나요? 바로 해당화입니다. 바닷가 척박한 땅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하지만 진짜는 꽃이 지고 난 뒤 시작됩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이렇게 초록색 열매가 열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랗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게 익은 이 열매가 진정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비타민C가 레몬의 17배, 브로콜리의 5배나 들어있죠. 당뇨와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개선은 물론 놀랍게도 전립선암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열매는 담금주로 꽃잎은 향긋한 차로 즐길 수 있고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약으로 쓰입니다. 자연이 준 명약이자 아름다운 명화 해당화였습니다. 팝콘처럼 활짝 핀 이 순백의 꽃. 혹시 탐스러운 견매화라고 생각하셨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꽃의 진짜 이름은 바로 옥매입니다. 이름에 구슬 옥자가 붙은 이유 짐작이 가시나요? 꽃빛이 마치 옥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매화와 비슷한 모양 때문에 매자가 붙었지만 사실 매화와는 다른 벚나무 속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외매화 또는 겹옥매라고도 불려요. 키는 1에서 2m 내외로 자라는 작은 낙엽과목으로 매년 4월에서 5월이 되면 잎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화사한 꽃망울을 먼저 터뜨립니다. 흰색뿐만 아니라 연분홍, 진분홍색 꽃도 있다고 해요.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보니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궁금해지죠. 같은 벚나무 속이니 매실처럼 청을 담그거나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옥매는 약용이나 식용이 아닌 철저히 관상용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달리긴 하지만 작고 볼품 없을 뿐더러 식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씨앗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 미량의 청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 과량 섭취 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식용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매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옥매의 진짜 쓰임새는 바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른 봄 정원에 화사함을 더하는 정원수나 공원 조경수로 사랑받고 가지를 이용해 아름다운 생울타리를 만들기도 하죠. 섬세한 모양 덕분에 분재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옥매는 예로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자 순결, 단아함, 그리고 기품의 상징이었어요. 고즈넉한 한옥마당에 피어있는 옥매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잘 어울리죠? 특히 이렇게 겹으로 피는 겹옥매는 행복과 혼례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옥매만을 위한 단독 축제는 드물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광양 매화축제나 양산 원동 매화축제처럼 큰 봄꽃 축제에 가면 매화, 살구꽃, 벚꽃과 함께 어우러져 피어있는 옥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옥매는 먹지 말고 눈으로 마음으로 감상하는 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마주치는 이 작은 보라색 꽃,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지 않나요? 마치 작은 보석들이 송이송이 매달린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은 바로 듀란타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식물학자이자 의사였던 카스토레 듀란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해요. 종명인 랩탄스는 기어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가지가 아래로 늘어지며 자라는 특징 때문에 붙었죠. 영어권에서는 스카이플라워, 하늘의 꽃 또는 골든 듀드롭 황금 이슬방울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보라색 꽃과 푸른 잎 그리고 나중에 열리는 노란 열매의 색 대비가 정말 아름다워서 정원수나 울타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독성입니다. 듀란타의 잎과 열매에는 듀란틴을 포함한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실수로 섭취할 경우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일부 열대 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확립된 약용식물이 전혀 아닙니다. 듀란타의 진정한 가치는 먹거나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행운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호텔 정원이나 결혼식 장식에도 흔히 사용됩니다. 듀란타 그 이름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되 관상용으로만 즐겨야 한다는 사실도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눈으로만 사랑해 주세요. 이름이 좀 특이한 꽃담배입니다. 이름에 담배가 들어간 건 실제 담배와 같은 속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잎과 향이 담배와 비슷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학명 니코티아나는 담배를 유럽에 소개한 프랑스 외교관 장 니코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다채로운 색을 자랑하는 별 모양 꽃이 참 예쁘죠? 특히 꽃담배는 저녁이 되면 향기가 더 강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달빛 아래 즐기는 문 가든 식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꽃말도 그대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사교성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름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혹시 약으로 쓰거나 먹을 수도 있는 건지 말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꽃담배는 식용이 불가능한 독성 식물이에요. 실제 담배처럼 독성을 지닌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살충에 쓰인 적은 있지만 독성이 강해 현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용이나 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이 예쁜 꽃은 어떻게 즐겨야 할까요?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색감으로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어주죠. 또 밤에 피어나는 향기로 야행성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도 해요. 정원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양지나 반그늘,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 시든 꽃을 잘라주면 여름 내내 계속해서 꽃을 피운답니다. 정리하자면 꽃담배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관상용 꽃입니다. 독성이 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되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주는 꽃이죠. 오늘은 향기로운 약초이자 나물인 등골나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등골나물이라는 이름은 참 독특한데요. 줄기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마치 등골뼈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었다는 설이 있고 한자 이름은 페란 또는 택란이라 불리는데 향기가 좋아 몸에 지니는 풀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 연한 자주색이나 분홍빛이 도는 흰 꽃이 모여 피어나고 잎과 줄기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나서 옛사람들은 향초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어린 순을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어린 순을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된장과 마늘,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치면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별미나물이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등골나물의 진간은 약효에 있습니다. 독이 없고 청량한 향이 좋은 명약으로 알려져 있죠. 민간과 한방에서는 소화 촉진과 위장 기능 개선에 사용해 식욕 부진이나 더부룩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몸속의 열과 독을 풀어주는 해독 작용과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쓰였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거풍 제습 효능으로 중풍이나 반신불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활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가래를 사귀고 폐렴, 인후염,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전초를 말려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항암 작용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특히 자궁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부인과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골나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약용차로 마시는 건데요. 말린 등골나물 5에서 10g 정도를 물 500ml와 함께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달여 하루 2-3회 나누어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 좋다고 합니다. 향이 좋아 구취 제거용 차로도 이용되죠. 피부 질환에는 외용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등골나물 한 줌을 물에 넣고 진하게 끓인 뒤 그 물로 종기나 습진 부위를 씻어내거나 목욕물에 섞어 사용하면 땀띠나 가려움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잘 말린 잎을 향주머니에 넣어 베개 속에 두거나 몸에 지니면 은은한 향을 즐길 수 있고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했던 꽃의 시간이 지나면 등골나물은 이렇게 홀씨가 되어 바람을 타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합니다. 땅에 내려앉은 작은 씨앗들은 다시 다음 해의 풍성함을 약속하죠. 이처럼 이로운 등골나물이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해야 하며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등골나물. 알고 보면 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길가에 흔히 보이는 이 풀 혹시 그냥 지나치셨나요? 사실 이 식물은 우리 몸을 살리는 아주 귀한 보약초입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예쁜 노란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의 이름은 바로 딱지꽃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둥글게 퍼지는 열매 모양이 어린 시절 놀이에 쓰던 딱지를 닮았다고 해요. 한방에서는 위릉채라는 약재로 불리며 풍습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위릉채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지혈작용입니다. 코피 상처 출혈에 효과적이고 종기나 염증을 완화하는 해독작용도 뛰어납니다. 또한 설사, 장염, 치질 출혈을 다스리는 데도 사용되었죠. 특히 중풍 환자나 사지가 무력한 사람에게 좋은 약초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기력을 보충해줍니다. 영양이 풍부해 꾸준히 섭취하면 눈까지 밝게 한다고 합니다. 약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포함한 식물 전체를 채취해 그늘에 말린 뒤 말린 약재 10에서 20g을 물에 달여 차처럼 복용합니다. 신선한 잎을 찧어 상처나 종기에 붙이는 외용약으로도 씁니다. 딱지꽃은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구황식물이었습니다. 어린 순을 채취해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쓴맛을 살짝 우려낸 다음 된장이나 고추장, 참기름으로 무치면 쌉쌀한 맛이 일품인 봄나물이 완성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이 약초를 먹어라. 사지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면 차로 드셔보세요. 허약 체질의 좋고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좋은 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복용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야생에서 채취할 때는 유사한 독초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신비로운 빛깔의 꽃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퍼플 멀레인이라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이 매력적인 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볼까요? 학명은 베르바스쿰 포에니세움. 베르바스쿰은 라틴어로 수염이 많은 식물을 뜻하는데요. 잎과 줄기를 자세히 보면 벨벳처럼 부드러운 솜털이 나 있기 때문이죠.
종소명 포에니세움은 고대 페니키아의 유명했던 자주색 염료를 떠올리게 하는 색상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럼 퍼플 멀레인의 효능은 어떨까요? 멀레인 종류는 전통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유럽 민간요법에서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죠. 꽃과 잎에 포함된 점액질 성분이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법은 바로 허브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잘 말린 퍼플 멀레인의 꽃이나 잎을 1 내지 2 작은 술 준비합니다. 이것을 뜨거운 물 약 250ml에 넣고 10분에서 15분간 충분히 우려내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멀레인의 부드러운 솜털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반드시 깨끗하게 걸러내야만 해요. 커피 필터나 아주 촘촘한 천을 이용해 최소 2번 이상 꼼꼼하게 걸러주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안심하고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살짝 더하면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진답니다.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꽃을 우린 물을 피부 진정용 세안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 퍼플 멀레인은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돼요. 약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커먼 멀레인이 더 널리 쓰입니다. 식용으로 사용 시에는 정확한 종을 확인해야 하고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퍼플 멀레인은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식물이에요. 유럽에서는 빛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아주 오래전 고대에는 이 긴 꽃대를 기름에 푹 담가 횃불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랍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모습에서 용기, 치유, 보호와 같은 긍정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죠. 현대에 와서는 코티지 가든이나 자연주의 정원에서 인기가 높은 관상식물이며 벌과 나비를 정원으로 불러 모으는 고마운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가벼운 허브티로도 즐길 수 있는 퍼플 멀레인. 여러분도 정원에 이 신비로운 보랏빛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운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바로 홍매화입니다. 붉은 꽃이 피는 매화나무를 특별히 홍매화라고 불러요. 매화는 예로부터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불리며 절개와 고결함의 상징이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모습 때문에 희망과 인내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공원이나 길가에서 홍매라는 팻말을 보신 적 있나요? 이른 봄 2월에서 3월 사이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나면 우리에게 익숙한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매실이에요. 매실은 그냥 먹는 과일이 아니죠. 풍부한 유기산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소화를 도우며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법은 매실청입니다. 깨끗이 씻은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통에 담아주세요. 약 3개월간 숙성시키면 여름철 최고의 건강음료가 완성됩니다. 물에 타서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매실주를 담글 수도 있어요. 매실에 담금주와 설탕을 조금 넣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하면 향긋한 매실주가 됩니다. 씨를 제거한 과육으로는 아삭한 매실장아찌를 만들 수 있죠. 다만 덜 익은 매실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으니 반드시 가공해서 드셔야 합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이 고운 꽃으로도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잘 말린 매화 꽃잎을 따뜻한 물에 우리면 은은한 향이 일품인 매화차가 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전국은 매화축제로 물들어요. 전남 광양 매화축제나 하동 매화마을은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죠. 서울 도심 속에서는 양재 매원시민의숲도 좋고요. 홍매화의 꽃말은 고결, 인내,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피어나는 화려한 모습처럼 홍매화는 관상용 가치를 넘어 그 열매로 우리 건강까지 지켜주는 참 고마운 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봄은 어떤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나요? 이 단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무궁화와 닮았지만 그 이름과 쓰임새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황촉규. 우리에게는 닥풀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죠. 이름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 때 이 식물의 뿌리를 찧어 만든 풀을 사용했기 때문에 닭풀이라 불렸습니다. 닭풀의 뿌리에는 약 16%의 풍부한 점액질이 있는데요. 이 점액질이 한지 제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이를 뜨는 지통 안에서 당나무의 긴 섬유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고 발 위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여 얇고도 균일한 최상급 종이를 만들 수 있게 했죠. 신기하게도 압착 후에는 종이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미묘한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닭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식물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어린 잎과 꽃은 모두 식용이 가능하며 오크라와 비슷한 점액질 덕분에 독특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어린 잎은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부드러운 맛을 더하고 이 예쁜 꽃은 샐러드나 바삭한 튀김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잎을 말려 차로 마시기도 하죠. 음식을 넘어 닭풀은 동의보감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약재였습니다. 현대적으로는 풍부한 점액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 기능을 개선하며 피부 보습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호흡기와 신장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였는데요. 기관지염, 대하증, 각종 부종과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꽃 즉 황촉규화는 통증을 다스리고 종기나 화상에, 뿌리인 황촉규구는 이뇨작용과 유즙 분비 부족에, 씨앗인 황촉규자는 타박상이나 임질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닭풀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점액질 성분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몸이 찬 체질이라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임산부는 복용을 절대 금해야 합니다. 약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지를 만들던 풀에서 식탁 위 건강한 반찬으로, 그리고 우리 몸을 다스리던 약재까지 닭풀 한 포기에서 자연과 함께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일락은 보라색이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노란색 꽃을 피우는 라일락도 있습니다. 바로 황화라일락 또는 프림로즈 라일락입니다. 이름처럼 앵초를 닮은 연한 크림색 혹은 연노랑 빛깔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자연스러운 노란색을 가진 대표적인 라일락 품종이죠. 주로 봄 4월에서 5월 사이에 만개하는데요. 키는 약 2m에서 3m까지 자라는 낙엽 관목이라 정원이나 공원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황화라일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향기입니다. 강하고 달콤한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그 라일락 향이 주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황화라일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상용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공원 조경이나 정원수 또는 향기로운 울타리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특히 향기 정원을 꾸밀 때 빠지지 않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퍼지는 달콤한 향기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향기를 집 안으로 들이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활짝 핀 꽃을 몇 송이 잘라냅니다. 이 꽃들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바싹 말려주세요. 잘 마른 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천연 방향제가 됩니다. 작은 주머니에 담아 향주머니나 포프리로 만들어 옷장이나 차 안에 두면 은은한 라일락 향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먹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라일락은 일반적으로 식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약용보다는 향기와 관상 목적이 중심인 식물이에요. 다만 일부 해외 국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꽃을 설탕에 절여 장식으로 쓰거나 아주 소량을 차로 우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니 함부로 섭취해선 안 됩니다. 대신 피부에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라일락의 잎과 꽃 추출물에는 피부 진정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실제로 많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라일락은 봄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미국 로체스터에서는 매년 성대한 라일락 축제가 열리고 유럽에서는 첫사랑의 설렘이나 젊은 날의 추억 같은 꽃말을 가지고 있죠. 황화라일락, 눈으로 보고 코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올봄, 이 특별한 노란빛 라일락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과일 딸기의 학명은 프라가리아. 라틴어로 향기롭다는 뜻의 FRAGRANS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정말 향기로운 열매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딸기의 진짜 열매는 우리가 먹는 과육이 아니에요. 겉에 깨처럼 박힌 하나하나가 수과라는 진짜 열매이고 우리가 먹는 부분은 꽃받침이 발달한 꽃턱입니다. 꽃이 열매가 되는 신기한 과일이죠. 딸기는 회춘 과일이라고도 불릴 만큼 효능이 뛰어납니다. 첫째, 대표적인 비타민 과일답게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붉은색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피부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기미나 잡티 예방에 효과적이죠. 넷째,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을 돕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다섯째,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딸기의 엘라직산 성분은 담배 연기 속 발암인자를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딸기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팁. 딸기는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로 씻어야 합니다. 꼭지를 먼저 떼면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생과일로 즐기는 것. 꿀이나 요거트를 곁들여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잼이나 청으로 만들어 오래 즐길 수도 있죠. 케이크, 타르트,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로도 최고고요. 먹지만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딸기를 갈아 천연팩으로 사용하면 각질 제거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길에서 이런 노란 꽃을 본 적 있나요? 바로 야생 딸기 와일드 스트로베리입니다. 일반 딸기보다 향이 진하고 신맛이 강한 편인데 잎과 뿌리를 말려 차로 마시기도 하고 과일을 갈아 미백팩으로도 사용했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딸기 열풍. 한국의 논산 딸기 축제에서는 수확 체험부터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고 일본 최대 산지인 도치기현과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대규모 딸기 축제가 열립니다. 하얀 꽃과 붉은 열매 덕분에 딸기는 사랑과 순수함, 풍요와 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딸기는 찬 성질의 과일이라 몸이 냉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딸기로 오늘 하루 더 상큼하게 보내는 건 어떠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맹문동. 겨울에도 살아있는 볼이라는 뜻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은 맥도 살려낸다는 신선의 약초라 불렸습니다. 여름엔 신비로운 보랏빛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초록빛 구슬이 맺히기 시작해 점차 까맣게 익어가는데요. 이 까만 열매는 발효액을 담그기도 하지만 맹문동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땅 속에 숨겨진 덩이뿌리. 이 뿌리가 아주 귀한 약재가 됩니다. 동의보감에도 폐를 보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죠. 맹문동은 건조한 우리 몸의 체액을 보충해 특히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마른 기침, 헛기침 가래로 고생하는 분들께 최고의 명약으로 꼽힙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듯한 구강 건조증, 쇼그렌 증후군에도 효과적이죠.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보조요법에도 널리 쓰여왔고 당뇨로 인한 심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자양강장 효과는 물론 항암 작용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맹문동 뿌리는 약으로 쓰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거심, 뿌리 가운데의 질긴 심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약효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수확 후 2일에서 3일 말려서 빼거나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을 제거한 맹문동. 어떻게 먹을까요? 첫째, 맹문동차입니다. 말린 맹문동 10에서 3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이상 은은하게 달여주세요. 대추나 감초를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 물처럼 마시기 좋습니다. 독이 전혀 없거든요.
둘째, 효능을 응축시킨 맹문동 고입니다. 진하게 달인 맹문동 물을 걸러낸 후 약한 불에서 계속 졸여 조청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고를 꾸준히 먹으면 몸을 보하고 원기를 회복시켜 회춘하게 만든다는 말까지 있죠. 셋째, 음식으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있어 우린 물로 밥을 짓거나 찹쌀과 함께 푹 끓여 맹문동죽을 쑤어 먹으면 허약한 몸을 보하는데 최고입니다. 여기서 꿀팁. 맹문동은 잔대나 둥굴레와 함께 쓰면 그 효과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맹문동을 꾸준히 약 2개월만 복용해도 건조한 피부나 각질 문제 해결에 아주 탁월하고요. 한번 심어두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할 정도로 빽빽하게 자라 조경용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매년 8월 전남 영광에서는 보랏빛 맹문동 꽃밭 축제가 열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그 뿌리로는 우리 몸을 살리는 기특한 식물. 메밀꽃은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바로 그 풍경입니다. 이 하얗거나 연분 홍빛 꽃을 피우는 식물이 바로 메밀인데요. 매는 산이나 거친 땅을 뜻하는 옛말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이름에 담고 있죠. 키는 60에서 120cm까지 자라고 생육 기간이 짧아 파종 후 약 70일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식물에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메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루틴 성분입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유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변비 예방은 기본이고 알츠하이머 예방과 간 해독 기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이 없는 식품이라 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메밀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을까요? 단연 대표 음식은 막국수입니다. 원래 강원도에서 허기를 달래던 구황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죠. 메밀 특유의 구수함과 약간 거친 식감, 이게 바로 막국수의 진짜 매력이라고들 하죠.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편육 한 점 딱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메밀 함량이 60에서 70%일 때 가장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막국수의 본고장 춘천에는 전문점만 200곳이 넘고 매년 축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막국수 외에도 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탱글탱글한 메밀묵, 바삭한 메밀 전병과 부침개, 그리고 고소한 메밀차까지. 볶은 메밀을 끓는 물에 우려 마시는 메밀차는 카페인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는 점성이 약해 밀가루와 섞어 쓰기도 하는데 빵이나 과자, 수제비로도 만들 수 있어요. 메밀은 우리 식탁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 꽃이 많아 꿀벌에게 풍부한 꿀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이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메밀꽃의 꽃말은 순수, 연인,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평창 효성문화제나 고창 청보리밭 축제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메밀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밀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고 과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틴 성분 때문에 혈압약을 드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눈과 입을 즐겁게 하며 문학과 문화 속에 살아 숨쉬는 식물. 이것이 바로 메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겨울 모든 것이 잠든 잿빛 풍경 속에서 유독 선명한 붉은 빛으로 타오르는 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강렬한 생명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나무는 바로 흰말채나무입니다. 이름이 참 재미있죠. 옛날 이 나무의 가지가 단단하고 탄력 좋아 말채찍으로 쓰였던 말채나무 중에서 흰 꽃이 피는 종류라고 해서 흰말채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유명한 이름은 따로 있어요. 바로 홍서목. 겨울철 이 붉은 가지가 상서롭고 길한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 붙여진 한자 이름입니다. 이 붉은 가지는 겨울 내내 정원을 지키다 봄이 오면 파릇파릇 새순을 틔우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맺히기 시작하는 작은 꽃망울들.
5월에서 6월이 되면 이 작은 봉오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터져 나옵니다. 자잘하고 새하얀 별 같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큰 꽃다발을 이루죠. 라틴어 학명 CORNUS 엘버의 엘버가 바로 흰색을 의미하는데 이 꽃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꽃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엔 풋풋한 초록빛 열매가 동글동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름 햇살을 받으며 이 열매는 점차 하얗게 익어갑니다. 마치 팝콘 알갱이 같기도 하고 작은 진주 같기도 하죠. 자, 그럼 이 흰말채나무의 자세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연 최고의 활용법은 조경용입니다. 특히 겨울 경관을 위한 수목으로 인기가 높아요. 상상해보세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 그 위로 보이는 붉은 가지의 강렬한 대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공원이나 정원의 포인트 식재로 사랑받고 여러 그루를 모아 심어 생울타리로도 활용합니다. 더 붉고 선명한 가지를 보고 싶다면 매년 이른 봄에 과감하게 가지치기 즉 강전정을 해주세요. 새롭게 자라나는 가지가 훨씬 붉고 예쁘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점. 이 예쁜 열매 먹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용이 아닙니다. 흰말채나무의 열매는 관상용일 뿐 우리가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과다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층층나무 속 식물들은 해열, 지열, 염증 완화 등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흰말채나무는 주로 관상용으로 개량되었고 현재는 일반적인 식용식물이나 약용차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약재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 곁에서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길상의 나무 흰말채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수한 차로 익숙한 바로 둥굴레입니다. 한자 이름은 옥죽. 옥처럼 희고 맑은 뿌리와 대나무처럼 곧게 뻗은 줄기를 가졌다는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죠. 이른 봄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수는 예로부터 임금님이 즐겨 드셨을 정도로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땅의 기운을 한껏 머금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모습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둥굴레의 진짜 가치는 그 뿌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둥굴레 뿌리를 옥죽이라는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그 효능이 실로 놀라워 인삼을 능가하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첫째,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목이 건조할 때 마시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체력 보강에 탁월합니다. 원기를 회복시키고 피로를 개선하여 허약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병을 앓고 난 후나 식욕이 없을 때 기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셋째, 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이롭습니다. 넷째,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피부 건조를 개선하고 안색을 맑게 합니다. 죽은 깨나 피부 잡티 완화에도 좋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예방합니다. 이 외에도 자양강장, 정력 강화 빈혈 개선, 각종 염증 완화 등 몸에 힘이 나는 명약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둥굴레는 언제 채취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채취 시기는 잎이 지는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한 해의 영양분이 뿌리에 가장 풍부하게 모이는 때입니다. 뿌리를 캐서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은 후 얇게 썰어 햇볕에 완전히 말립니다. 가장 대중적인 활용법은 바로 둥굴레차입니다. 잘 말린 둥굴레를 약한 불에서 갈색이 될 때까지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구수한 맛과 향이 살아나죠. 물 1리터에 볶은 둥굴레 10에서 20g을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완성됩니다. 특히 보리와 함께 끓이면 궁합이 좋아 효능과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둥굴레 밥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볶은 둥굴레 몇 조각을 넣으면 밥만으로도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또는 뿌리를 가루내어 물이나 꿀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다리맥 형태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둥굴레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에 힘을 불어넣는 보약이자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명약 둥굴레.